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여러분 보험도 사실 시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골프 이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홀인원 보험이라는 게 생겼고요. 또 층간소음 이사보험, 학교폭력 피해보험 등 이렇게 보험의 종류도 계속해서 다양해져 가는데 내게 꼭 맞는 정보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생생 라이브 팁 시간이죠. 오늘의 꿀팁 강의는 김상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네, 김상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요, 저희가 보험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겪는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보험 용어, 알쏭달쏭 알릴 의무 완벽 정리라는 주제로 또 꿀팁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은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잘 아는 사람에게 가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보험에 관해서는 모르는 거 빼고 다 잘하는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보험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장 내용도 그렇고 특히 용어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이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알릴 의무거든요. 내 병력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지를 안 하면은 나중에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해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오늘 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하고 수익자, 뭐 사망 수익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수익자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수익자는 즉 이제 피보험자가 뭐 다치거나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여기 만기 수익자, 즉 이제 보험이 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 그리고 사망 외 수익자, 그리고 사망을 했을 때 수익자가 있는데 이 수익자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어떤 경우 우선순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피보험자가 있고 정상적으로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배우자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가 생길 거고 그러면 피보험자의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기준으로 형제 자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촌 이내에 친척들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피보험자가 유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가장 먼저 배우자와 자녀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없는 경우,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자하고 이 피보험자의 부모님과 같이 상속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둘 다 없다. 그렇게 되면은 형제 쪽이 받게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턱대고 이렇게 법적 상속을 해놨는데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자녀가 없는 경우. 그러면은 당연히 배우자만 받을 줄 알았는데 피보험자의 부모와 함께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질 때 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되도록이면은 수익자는 좀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 전 알 일이
네, 진행이 현재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김상현 전문가님께서는 헷갈리기 쉬운 보험 용어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주셨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알고 있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게 사전적 의미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보면 계약, 이것도 보험도 마찬가지로 계약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이런 보험 용어라는 것들이 저희가 대충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면 사실 빚고 있는 오류가 굉장히 많기 마련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알릴 의무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보험을 가입할 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이 알려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또 이 점에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관련해서 피해 사례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들 만나볼 수 있잖아요. 이후에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료를 못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 해지까지도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조금 혼선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용어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알아볼 이제 용어들은 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이제 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자라든지 피보험자라든지 수익자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계약자는 이 계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계약자가 이 계약 그 보험에 대한 거를 통제하는 것, 즉 왜 뭐 보험금 청구하거나 아니면 뭐 계약자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할 때 콜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 계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피보험자는 이 피보험자가 뭐 수술이나 진단을 받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대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수익자 같은 경우는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헷갈려 하시는 거 같이 비교를 해드리면은 보험료, 보험금. 그러니까 보험료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내는 돈. 그게 보험료고요. 보험금은 내가 받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입기간, 보험기간. 이것도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납입기간은 내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기간. 그리고 보험기간은 말 그대로 보장을 받는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관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와 그리고 가입자 간에 정해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쉽게 얘기하면 좀 두꺼운 책자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약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 같은 경우는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증서, 그러니까 뭐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이게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하고 실효하고 해지. 이건 이제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요. 가장 먼저 실효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2달 이상 내지 않게 된다라면은 보험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보장을 못 받는 건데 이거는 해지하고 조금 틀린 게 만약에 3년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부활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밀린 보험료를 내고 심사를 하면은 다시 보험기간이 연장된다라는 그 점이 있고요. 해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해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냥 아예 계약이 성립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담보. 부담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일정 부위에 그리고 일정 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부담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쭉 넘어갈게요. 예, 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알릴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알릴 의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계약 전 알릴 의무, 그리고 계약 후 알릴 의무. 그래서 오늘은 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뭐냐면은 계약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가 현재 및 과거의 병력, 장애 이런 것들을 보험사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 알릴 의무는
계약을 하고 나서 변경된 거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직업이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뭐 운전 사항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뭐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보험사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고 만약에 위반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네, 한 4가지 정도를 좀 체크해 보시면 되거든요. 한 11가지, 13가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갖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는 질병 확정 진단, 또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요.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행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나는 처방을 받았는데 나 그거 복용 안 했는데 라고 하더라도 알리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반 사례 한번 보게 되면은 17년 5월에 질염으로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제 이상이 없다라고 나온 거죠. 근데 17년 7월에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상이 없으니까 나 이상이 없으니까 고지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고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19년 2월에 자궁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17년 5월 달에 검사 결과지상 자궁근종 소견이 확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계약이 그냥 해지가 됐습니다. 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가장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1년.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 요거 이제 재검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검사를 한 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거 좀 이상하니까 검사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재검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재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고지 위반 사례 보시면은 16년 7월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 용종이 있다고 의심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6년 9월에 다시 추가 검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용종에 됐는데 조직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가입자는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17년 4월 달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직검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18년 5월에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나서 보니 여기 용종검사한 게 미고지로 돼가지고 감액 지급되고 해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는 기간이 이제 좀 늘어나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뭐 입원, 수술, 그리고 계속하여 7일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살펴보셔야 할 게 여기서 계속하여라는 게 연속으로 7일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5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뭐 1년 전에 3일 치료하고 뭐 3개월 전에 4일 치료하게 되면 연속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으로 30일 투약이 아니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열흘씩 처방받으면 30일이기 때문에 요 점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외로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요. 12년 2월에 고지혈증으로 2주치를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3월 달에 복용을 다 끝나고 3주치를 추가로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나 3주, 2주라만 생각했지 합치면은 5주여갖고 한 35일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갖고 회복되고 약을 복용을 중단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30일 이상 투약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15년 12월 달에 보험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요거를 고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7년 1월에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마찬가지로 총 5주치를 처방을 받은 거기 때문에 30일 이상 투약이라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이런 행위가 있냐. 그러니까 11대 질병이라는 거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이렇게 있고 여기가 10대고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추가로 11대로 직장 또는 학문 관련 질환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예전에 뭐 드셨는데 지금은 안 드시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위반 사례 한번 보시면은 2009년 1월 달에
강경화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으셨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11년 2월까지 쭉 복용을 하셨던 거죠. 근데 15년 3월에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지금 9월 달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횟수로 보면 16년, 15년이니까 6년이 지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약을 2월까지 복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르무 기간 2011년이니까 2015년에 가입을 했다라면 4년 정도밖에 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냥 가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16년 2월 달에 간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감액 지급하고 해지되는 사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르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조금씩 헷갈리는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담당 설계사분들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보장받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실 걸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요, 알릴 의무부터 평소 우리가 대충 알고 넘어갔던 용어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죠. 최소한 용어를 몰라서 받는 피해는 없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김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장석현 전문가님, 또 구중한 전문가님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부터 청년들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범위도 더 다양한 보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어린이 보험 공개가 됐는데 오늘의 주제 선택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이 불경기 속에서도 절대 호황을 노리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어린이와 관련된 상품들인데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 보험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조직이 있을 정도로 어린이 보험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이 크다 보니까 상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판매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입하는 게 우리 자녀들한테 가장 바람직한지 요거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용어도 생겼잖아요. 캥거루 자식이라는 이야기도 맞아요. 생길 만큼 이제 청년에 대한 이 연령대 범위가 다양해졌는데, 그럼 만기 이후에 전략 어떤 게 좋을지 관련한 사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7세 따님을 두신 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아기를 가지고 나서 태아보험부터 준비를 좀 튼튼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험 가입을 도와드렸던 설계사분이 지금 태아보험이니까 30세 만기만 하면 된다. 나중에 커서 그때 돈을 내면 되지 왜 지금부터 100세까지 보험을 준비를 하느냐.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질 거고 앞으로 뭐 경기도 계속 안 좋아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먼저 준비하면 손해다라는 이런 논리로 보험을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30세 만기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 지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달라지신 거죠. 이제 30세 만기는 좀 짧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의뢰를 주신 분입니다. 자, 이 어린이 보험에서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만기거든요, 사실. 보험 만기를 짧게 할 것이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아예 100세로 좀 길게 가져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만기를 좀 짧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보통은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리 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 주장을 많이들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30년 이후에 화폐 가치가 2배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10만 원으로 5천만 원의 보장을 살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30년 이후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 보장 자산 5천만 원은 2배 떨어졌으니까 2,5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보험료가 가만히 있냐고요. 요거를 생각 안 하세요. 보험료도 돈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보험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은 2,5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내가 내야 될 보험료는 2배 이상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10만 원에 5천만 원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20만 원에 2,500만 원을 사는 겁니다. 30년 이후에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사항으로 고려해야 될 거는 이 화폐 가치뿐만 아니라 나이가 또 들잖아요. 그럼 나이에 대한 그것도 반영이 될 거고, 그 나이에 대한 위험률까지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2배 이상이 아니라 3배 가까이 보험료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주장은 사실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만약에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시점은 지금 쓰는 게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고요. 이 사례자분이 갖고 계신 보험 한번 살펴볼게요.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인데 30년 납입을 하시고 30세까지만 보장을 받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납이죠. 비갱신형이긴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보장을 받는 동안에는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암진단비 5천만 원에 뇌출혈 5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5천만 원, 1호종 수술비 500만 원 들어있는데 이 생명보험사 상품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암진단비부터 1호종 수술비까지 이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이렇게 주계약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많이 가입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암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 2대 혈관 진단비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형태로 돼 있고요. 그리고 1호종 수술비도 보장 한도가 500만 원으로 조금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손의료보험까지 해서 32,000원 정도의 보험을 가입 중이신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는 만기가 짧죠. 그리고 30세가 되시면 다시 또 20년 혹은 30년을 보험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100세 만기로 좀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태아보험을 가입했다라는 건 잘 준비해보고 싶었다라는 뜻 같은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해결책은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만기를 좀 늘렸습니다.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끔 만기를 좀 늘렸고요. 납입기간도 3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좀 줄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갱신되는 부분은 없애고 전부 다 비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고, 실손보험은 기존에 이제 통합 형태로 생명보험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 단독으로 빼서 4,000원대로 실손보험 하나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진단비는 똑같이 암진단비는 5천만 원 준비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똑같이 하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를 일반암과 똑같이 5천만 원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시면 그리고 유사암이시던 상관없이 5천만 원이 지급되게끔 암 진단비 튼튼하게 준비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혈관질환 진단비가 뇌출혈 그리고 심근경색으로만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보장 범위가 좀 넓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3천만 원씩, 그리고 수술할 때 받을 수 있는 이 혈관 질환 수술비도 2천만 원씩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후유장애와 관련된 특약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 3%부터 보장되는 거 5천만 원,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부터 보장 가능한 특약으로 1억까지 보장을 좀 채워드렸고요. 그리고 수술비가 아까 1호종 수술비만 500만 원, 그러니까 한도가 조금 부족한 듯 보였는데 지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장애, 수술, 진단,
실손의료비 이 4가지 전부 다 좀 튼튼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보험료가 1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시던 것보다는 한 7만 원 정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나중에 지금 30세 만기를 유지하다가 30세 성인이 돼서 다시 준비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장 봤을 땐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존보다 보장 범위도 훨씬 넓고 또 기간도 100세 만기 이런 해결책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이 밖에 짚어볼 주의사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태아 때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태아 때 보면 뭐 박람회나 이렇게 어디 강의 같은데 이제 아기들 얼마나 나중에 클 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의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거기 가셔서 태아보험 가입해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점들이 있냐면 뭐 유모차를 준다든지 뭐 아기용품 카시트를 준다든지 이런 고가의 상품을 받고 이런 상품들에 현혹돼서 가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가입한 내용을 보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뭐 14만 원, 15만 원 정말로 이 모든 특약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험료를 높여서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상품들 유모차나 이런 카시트 이런 거 사실 증여하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내 자녀들 보험 준비하는데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합법적으로 준비를 하시되 그런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자녀분들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가성비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만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기존에는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35세까지도 보험이 가입 가능하거든요. 어린이 보험. 저는 지금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35세까지도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하니까요.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연령대라면 어린이 보험으로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를 두신 부모님도 좋겠지만 또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연령대라면 모두들 또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요, 갱신형 특약보험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갱신형인 경우는 납입 보험료가 계속해서 변하는 걸 뜻하는데 사실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갱신형 보험이 있고요. 갱신형 특약 보험이 섞여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갱신형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100세 만기 종합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보험이 여러 가지 좀 함정이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실 수가 있으신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이 상품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100세 보험에 갱신형 특약이 섞여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갱신형, 비갱신형, 게다가 이게 하나로 딱 일절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 안에 어떤 건 또 비갱신형, 갱신형 이런 거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갱신형 보험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이제 단점은 갱신형 보험은 보장을 받는 기간 동안 보험을 계속해서 납입해야 된다라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초반에 보험료를 싸게 또 싸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은 진단금을 크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보험료가 갱신 시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만기 시까지 평생 납입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갱신 특약은 좀 주의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2012년도에 종합보험을 하나를 가입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48세 남자분이신데 가족력이 좀 있으신 분이시라서 암이라든지 뇌나 신장질환에 대해서 좀 보장의 크기를 좀 크게 가입을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던 건 예전에 가입하셨던 상품이다 보니까 이번에 뇌혈관 질환 특약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특약이라든지 표적항암 치료를 좀 추가를 하고 싶다라는 문의였거든요. 그래서 기존 보험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기본 계약, 그러니까 보험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해 사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특약들은 대부분 3년 갱신하면서 100세까지 납입하는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문의를 주셨던 분이 이 특약이 갱신인 건 알고 계셨어요. 보험료가 3년에 한 번씩 변동된다라는 건 알고 있으셨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변동되는 기간이 3년에 한 번씩인 건 아셨지만 20년까지만 변동이 되고 20년 이후에는 납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3년 갱신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수정되면서 납입은 100세까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놀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이 이제 처음 가입하셨을 때는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경우가 없으셨는데 몇 년 있다, 보험 가입하고 몇 년 있다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또 처방을 받으셔서 복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던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내용을 좀 한번 보면은요. S손해보험사의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 계약은 상해 사망으로 이제 2억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이 기본 계약은 20년 납입을 하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인데 그 뒤에 있는 특약인 질병사망, 암진단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수술비, 입원 일당은 전부 다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변동되면서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갱신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상해 관련된 특약은 또 2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납입보험료는 월 21만 원씩으로 이제 20년 납 100세 만기로 알고 계셨고요. 세부 내역으로 보면 실제 보장보험료는 12만 710원이셨고 여기에 또 적립보험료까지 넣으셔서 8만 9,290원을 추가해서 이제 총 21만 원을 유지하고 계신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갱신형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들도 좀 있으셨고요. 3대 진단금의 크기는 좀 큰 편이셨지만 보장의 범위가 좀 좁는 문제점도 있으셨고 보장보험료 이외의 적립금을 또 워낙 많이 넣으셨기 때문에 월보험료의 지출이 굉장히 많으신 상태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보험이든 장단이 있기 마련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득보단 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또 가져보면 좋을까요? 이분은 일단 가족력 때문에 진단금의 크기는 또 줄이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려야 하는데 비갱신형을 암 5천, 뇌 5천, 심장질환 5천만 원을 넣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인상될 수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20년을 납입하면 그러니까 68세겠죠. 이분은 만기가 68세까지 납입을 끝내시면 90세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암진단금 2천만 원, 뇌혈관 2천, 심혈관 2천을 밑에다가 이제 기본 보험으로 세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납입하셨던 이 S손해보험의 갱신형 보험 중에서 필요 없는 특약들과 적립보험료를 다 제외하고 3대 진단금만 일단 유지를 하는 걸로 보험료를 줄여서 유지를 하는 걸로 일단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한창 소득이 많은 시기이고 또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률은 떨어지지만 발생하면 진짜 안 되는 경제적인 활동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이 갱신 특약이 많이 오르기 전까지는 이 갱신형 보험을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고 내가 소득이 떨어지는 시기가 됐었을 때 이 보험을 해지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보험을 구성을 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세부 내역을 한번 보면 기존에 있었던 보험 중에서는 보험료가 비쌌던 질병사망 3년 갱신형 특약이라든지 이제 뭐 입원 일당 갱신형 특약이라든지 또 가장 문제가 됐던 적립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다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월납 보험료가 원래 21만 원이었던 게 9만 2천 원대로 줄어들게 되셨고요. 여기에 이제 혈압 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암과 혈관 질환은 분리해서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할증되지 않는 암보험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암보험은 암 무서류 상품으로 해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일반암 진단금 2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1천만 원, 그리고 표적항암에 관련된 특약까지도 추가를 진행을 해드렸고요. 월납보험료는 57,740원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은 혈압약을 드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밖에는 없는데요. 유병자 보험도 할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혈압약만 드시고 고지혈증 약만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할증 폭이 가장 적은 경할증 유병자 보험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보험료가 최대한 좀 적게 나가실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담보 내용은 기본 계약 상해 사망 100만 원에 꼭 필요한 뇌혈관 질환 진단금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2천만 원 이렇게만 담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암 2천, 뇌혈관 2천, 심혈관 2천만 원만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혈관 질환은 보험료가 이제 76,694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21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수정을 했었을 때는 기존 보험료 92,000원, 암 무서류 상품 57,000원, 혈관 질환 76,000원대에서 226,000원대로 보험료는 사실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분이 안정적으로 노후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을 수정을 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불필요한 내용들을 다 제외하고 본인 질병에 맞춘 내용만 알차게 또 보장해주는 전략을 만나봤는데요. 그 밖에도 짚어주실 주의사항이 있다고요? 무조건 갱신형 특약은 해지해야 된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갱신의 기간도 있을 수 있고요. 갱신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갱신형 특약들을 내가 주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에 보상을 좀 높게 받아야 되는 시기에 잘 선택해서 진행한다면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실 때에도 내 진짜 현재 건강 상태라든지 내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잘 생각을 해서 비갱신과 갱신을 적절하게 섞어서 또 가입을 하는 게 100% 다 비갱신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갱신, 비갱신 이 단어 뒤에 숨겨진 함정을 잘 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오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또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간혹 보험 가입을 권유하던데 보험사를 이렇게 통하지 않고 바로 가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거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것도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셔도 괜찮은데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있어요. 은행에서는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뱅크와 인슈어런스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보험을 판매를 하는데 그 해당 은행, 뭐 S은행 이런 데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회사가 판매를 대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은행에서.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상품들을 은행에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중에 좀 잘못된 케이스들이 몇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저축보험 가입이거든요. 은행에서 이제 저축하려고 갔다가 보험 상품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잘 없지만 예전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 종신보험을 이제 저축 형태로 판매를 하는 케이스가 워낙에 많았어요. 종신보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망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오로지 저축만을 위해서 가입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요즘에 워낙에 금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 금리가 이 일반은행 금리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입들을 이제 선뜻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저축이 안 되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취할 수 있고 과세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저축을 생각하고 사망에 대한 보장도 플러스하고 이런 형태로 가입하시는 건 괜찮지만 뭐 가입하시고 5년 뒤에 해지하고 10년 뒤에 해지하고 이렇게 단기적인 저축으로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거는 좀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갱신형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도 갱신형인지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무조건 보험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포인트는 해당 보험에 대한 공부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어서 만나볼 궁금증은요. 갱신형이라고 하면 사실 당연히 오른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갱신형 보험은 다 보험료가 오르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갱신형 보험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갱신형 특약이 전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질병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율도 높아질 수 있고 또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 시에 보험료가 인상될 확률이 높지만 갱신 특약을 상해로 만약에 가입했다라고 치거나 아니면은 배상에 관련했다라고 쳤을 때에는 나이가 든다고 다른 사람이나 뭐 어떤 물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도 마찬가지고 갑작스럽게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상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이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갱신 특약들은 오를 수 있는 특약도 있고 그렇지 않은 특약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질병은 웬만하면 나이가 들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갱신형 특약으로는 사실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 중에서도 특히 갱신형으로 했을 때 위험한 특약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질병 사망을 갱신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질병으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질병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질병 사망이라는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했을 때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입원 특약 같은 경우에도 상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진단금이나 수술금도 질병에 관련돼서는 갱신 시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지 100% 다 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저기 질병 중에서도 보험료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실손의료보험이에요. 실손의료보험 처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실손의료보험 처음 가입하면 태어났을 때는 병원 갈 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높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00원 이상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조금씩 크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들면 보험료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다시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란 단어가 보험료가 오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조금 억울해해요. 갱신형 보험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안 오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사의 억울함까지 해소를 해주셨고요. 네,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중복 보장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된다 그러면 무리해서라도 여러 개 가입하고 싶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보험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이거 다 중복 보장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중복 보장 되는 거 그리고 중복 보장 안 되는 거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초반에 생생 라이브 팁에서 아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금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에 가입하고 어떤 사고가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청구하는 금액이 보험금이에요. 근데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정액 보상이라는 게 있고요. 실손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정액 보상은 중복 지급이 되고요. 실손 보상은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액 보장, 실손 보장 어떻게 다르냐면요. 정액 보장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금액을 보장받는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대표적으로 암보험이 있을 수 있는데 암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내가 암에 진단받으면 5천만 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얼마를 쓰셨든지는 뭐 보험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1억을 쓰셨든 1,000만 원을 쓰셨든 500만 원을 쓰셨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처음에 약속했던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게 정액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상 같은 경우에는 A 회사에 뭐 암진단금 5천만 원, B 회사에 암진단금 5천만 원 이렇게 중복으로 두 개를 갖고 계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 받으시면 두 군데서 다 보장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손 보상은 대표적인 게 실손 의료비예요. 실손 의료비는
실제 손해본 금액을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병원비가 뭐 1,000만 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만큼만 보장받는 게 실손보상이거든요. 실손보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쓴 만큼 보장받아야 되니까 회사에 2개 다 중복으로 가입돼 있으면 이 소비자가 이익을 받게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실손보상과 관련된 거는 중복 지급이 안 되고 정액 보장은 중복 지급이 된다라는 거 요것만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전 강의를 들으면서도 느꼈지만 그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르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실손의료비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뭐 회사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 3세대 실비, 4세대 실비, 지금 현재 4세대 실손의료비가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21년도 7월 이후에 가입하시니까 4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계약 전환을 하셨던 분들은 실손의료비를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보험료를 많이 청구한다 그래서 나만 보험료가 많이 오르거나 내가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나이와 성별과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는 갱신 시 변동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 후에 보험금 청구를 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할인되는 경우는 있지만 보험금 청구 이력과는 상관없이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21년도 7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4세대 실손의료비는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할증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4세대 실손이 좀 쟁점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기존에 실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보험료가 워낙에 많이 오르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 4세대로 전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4세대부터는 말 그대로 내가 병원을 많이 가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형태입니다. 100만 원 이상, 연간 100만 원 이상 쓰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을 전환하실 때 내가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이다. 1년에 병원을 수차례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하는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실손에서는 보험료가 또 할인이 돼요. 보험료를 1년 동안 청구를 안 하게 되면 할인율이 적용돼서 보험료가 또 인하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안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손이 너무 많이 올라서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4세대 실손으로 저렴하게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세대 실손 의료보험 사실 아직 할증이 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세대로 실손을 전환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나한테 어떤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요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입 시기에 따라 또 해당 보험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꼭 다시 한번 유의 말씀드리겠고요. 또 오늘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